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매출이 59조 원,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그 전분기보다 매출이 9.8%, 영업이익은 38.5%나 감소했습니다. 이 분기 전에 예측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감소를 해서 우리 경제가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액의 20%를 넘기는 품목인데 반도체 충격으로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 사이클의 변화로 생기는 일시적인 악화라면 모르겠지만 세계 시장의 급냉화 또 중국의 급격한 추격 등이 원인이라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이 하강 국면으로 들어간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전략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장소에서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오너인 정몽준 의원을 만났습니다. 조선산업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대통령이 그러던데요. 어떠냐? 그 물으니까 씩 웃음만 짓고 대답을 피하더군요. 우리는 인구 5천만 명이 넘고 개인소득 3만 불에 들어간 7번째 국가라고 정부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을 어떻게 키울지 정말로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 청계천 대림상가에 가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컴퓨터 게임 기기 업체, 노래방 기기업체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2018년은 XS년이었다고 웃음 섞인 자조로 일관했습니다. 업체를 둘러보니 손님은 없고 가게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6명을 고용하던 업체가 지금은 4명으로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이 숫자를 유지해야지 가게를 할 수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한다고 울성이었습니다. 어떤 가게는 가게가 텅 비었는데 사장님 혼자 계셔서 다른 직원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 상인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보고 대표님이 저녁이 있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참 좋은 말인데 요즘은 퇴근하면 식사도 하고 술을 해야지 노래방에 와서 노래도 부르는데 상가가 8시만 되면 깜깜해지고 노래방은 파리만 날린다. 저녁이 있는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가 말한 저녁이 있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은 일자리가 있고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풍족한 저녁이 있는 삶이었는데 이거 내가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잘못 아니었나 이런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실상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제 그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화례회 대단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5당 대표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어떤 신년화례에도 5당 대표 전부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원내대표 포함해서 청와대 수석, 장관, 국회의원들 대거 참석으로 커다란 성황을 이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신년할에 와서 소상공인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떤 당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당대표가 그건 우리가 먼저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또 자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들입니까? 웃기지 못하는 쇼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최저임금 동결이나 유예를 좀 드러나 주시지. 콧방 끼리지 않고 그런 채도 안 되니.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겠다. 이원화한다. 어제는 최저임금이 결정돼도 정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야단 법석입니다. 재심의 할 수 있었으면 진작 좀 할 거지 말이죠. 제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기 바랍니다. 제발 정부에서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느니 고용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느니 카드 수수료 2%를 1%로 낮춰주겠다느니 이런 궁색한 변명 같은 정책 얘기하지 말고 시장을 믿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그냥 단지 시장 경제, 세계 경제, 중국의 추격 이런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경제 정책의 빈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에 30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의 카페로 불러내서 국방부 인사정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 운영에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인수수석실의 5급 행정관이 그것도 청와대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총장실로 찾아가서 정식 면담을 한 것도 아니고 인근 카페에 불러내서 그것도 인사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설명하고 육군 참모총장의 인사보고를 받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4개월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점령군으로 행세한 겁니다. 점령군이니까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밖에 불러내지.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해왔다는 겁니까? 김태우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니까 육급 행정관이 장관도 만나고 또 민원도 얘기를 하고 말이죠. 거기다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 사건, 이거는 정말로 국가 경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기재부의 실무자들이 세수가 많이 걸치니까 국채 발행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8조 되는 것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재경부 장관은 39.4%를 유지하라는 말을 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경부 장관이 39.4% 국채 비율을 유지를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정무적인 판단인지 재경부 장관의 전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청와대 정무적인 판단인지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일입니다.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어제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때 주 중국 한국 대사가 자리를 비우고 비서실장 취임으로 들어왔어요.
도무지 이 나라 외교 정책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그 회담에서 분명히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것,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한반도 문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 중국 한국 대사가 자리를 비워요? 비서실장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북한은 만약에 대북 제재 해제가 안 되고 비핵화 문제 북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플랜 B를 생각한다. 핵무기 계속 보유하고 미국과 대결해서 중국과 우호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제 김정은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큰 파티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런데 대통령은 10일 날 내일 기자회견을 위해서 신임 비서실장을 배석시켜야 되겠다고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그 다음날 중국 대사를 빼요. 도무지 외교정책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가 현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 지시하고 정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죠. 나는 지금 신임 노영민 비서실장 능력 다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이분이 1년 반 동안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중국 고위층 몇 명이나 만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 하니까 돌아온 것인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 이게 급하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급하죠. 지금 이 정부 한반도 평화 비핵화는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그러나 시간이 걸리니까 조급증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한 게 뭡니까? 작년 말까지 그저 김정은의 답방이나 기다리는 북한의 자비나 구하는 일종의 대북 구걸 외교입니다. 북한은 플랜 B를 구상하고 있다는데 거기다가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 그러면서 안 되면 미군 철수하겠다. 감축하겠다. 어떤 군사 전문가는 금년 7월에 이 사단의 그 기갑 여단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감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얘기입니다. 어제 문희상 회장이 나눔클럽 토론회에서 이 정부에 대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를 써야 한다. 아직도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자기네 사람들 쓰는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라. 오죽하면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중국 대사 이제 돌아왔으니까 4대국 대사, 중요국 대사는 이제 좀 전문가를 쓰고 외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대통령이 이제 보여주기식 쇼 정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엊그저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대통령 공약한 거 이건 철회한다 이랬는데 그런 식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이런 거 내놓지 말고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치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안정과 평안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랍니다. 특히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반발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말씀드린 바대로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커피숍에서 면담해서 군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군 전체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군의 사기를 제대로 진정시켜주고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켜줍니다. 정부에서는 좀 더 확고한 안보의식을 불어넣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같이 힘내자, 함께 할게 라고 바른미래당이 청년들에게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결정된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전액 4,300만 원을 각출했습니다. 이 돈으로 취약계층과 소방관 자녀, 탈북 청년, 장애 청년을 위한 장학금, 난임 부부 및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간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와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애써주셨던 5개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동참해주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세비의 야합 인상을 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청년들의 미래를 불리기 위한 10년짜리 장학금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합세비 인상분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바른 미래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장학금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청년들에게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각종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정개특위에서 신속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로 김태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재차 촉구합니다. 그리고 특검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서 기재위에서 당시 관련 인사들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넷째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회동 문제에 관해서는 운영위와 국방위의 연석회의 및 진상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로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과제 중에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 친척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또 국회의 일원으로서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 야3당의 합의 내용에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서 국민적 의혹을 깨끗하게 밝히는 것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승용 부위원님 말씀 네. 민주당은 국방위, 운영위 그리고 기재위를 빨리 열어서 청와대 초짜 5급 사무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번에 김태우 특감 수사관의 그 폭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운영위를 열어서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해서 국민들 앞에서 현안 질의를 할 때 하루 종일, 아니 1박 2일 동안 현안 질의를 했어도 국민들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는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런 운영위 현안 질의가 성사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때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서 신탈같이 엮여있던 국회의 현안 문제가
한꺼번에 원샷으로 해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함으로 해가지고 김용균법 같은 현안 민생 법안이 다 통과가 될 수 있었고, 또 정개특위와 같은 특별위원회도 연장할 수 있었고 해서 국회에 쌓여있던 현안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된 걸 보고 바로 이것이 대통령의 결단이고 또 이것이 바로 협치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국방위 규제 그리고 운영위가 한꺼번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보 정치학자 박상훈이가 청와대 정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는 청와대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박근혜 정부까지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만큼은 박근혜 정부와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에서조차 문재인 정부를 두고 청와대 정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30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휴일에 카페로 불러내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청와대 정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해명은 그야말로 내노란물입니다. 얼마 전에는 특수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격이 안 맞아서 본인이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휴일에 불러낸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도 대통령의 비서라고 감싸고 있습니다. 제발 청와대는 이곳 저곳 쑤시면서 청와대 이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낼 해결책을 만드는데 제발 좀 밤을 새워주시길 촉구합니다. 어제 청와대 비서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친문 패권주의의 부활이 시작됐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심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도 3번이나 만났는데 야당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서들이 청와대에 들어섰으니 대통령께서 제발 혼밥하지 말고 야당을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협치해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준 전 대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2달짜리 청와대 행정관이 60만 대군을 호령해야 할 육군 참모총장을 호출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고 할 말을 잃습니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 참담할 정도로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대한 청와대에 의한 만기칠람의 청와대 정부는 내각을 무력화시켰고 국정의 창의와 활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그 인사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소통과 협치는 말뿐이었습니다. 생존의 기틀인 외교 안보는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벼랑 끝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 통합 대신 소모적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할 더불어민주당도 환골 탈퇴해야 합니다. 정권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도 필요하지만 여당 내부의 쓴소리를 더욱 무겁고 아프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는 이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직언할 수 있는 소신과 용기 있는 의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른 공약도 아닌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버젓이 폐기되는데도 자성과 사과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이 변면과 궤변만 일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얼마나 경계서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과거 참여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우물한 인사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가 활성화돼야 행정부가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최측근을 향해 청와대 인적 쇄신론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민주주의 꽃이 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권 내부에 소신 발언이 있었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적폐 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 남경필 의원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던 정두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만사형통인 대통령의 친행에게 이선 후퇴를 요구하던 소신파 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적폐의 종결자라 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이 있었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며 장관직까지 내던졌던 진영 의원과 같은 상식과 용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민주당 의원들의 그 소신과 그 결기, 그 기백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폐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의 새누리당 의원들보다 낫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이 직접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이제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주장해서 박근혜 정부조차 받아들였던 특별감찰관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선하고 정직한 정부이기 때문입니까? 그 같은 오만함이 빠져있는 사이에 청와대 비서진들의 기강회의와 무소불위 월권 행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의 전면적 전환을 결단해야 합니다. 1년 8개월 전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을 지향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와 싸우는 대신 미래와 씨름해야 합니다. 지지 세력은 물론 청와대 핵심 참모들까지도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취임 8개월 만에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노무현 대통령, 자신을 5.18 내란 음모의 수괴로 몰아 사형 선고를 내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용하고 만찬을 함께했던 김대중 대통령, 10여 년 이상 자신을 탄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앞장섰던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제라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탈정파 노력과 화해 통합의 정신을 본받아서 자신만이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각본 없는 진행이다 와 같은 이런 이벤트성 쇼에 치중하지 말고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정책 콘텐츠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아울러 민주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는 어리석은 행보를 즉각 멈추고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찬열 교육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연말 연초에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현장을 보고 듣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국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미래가 밝아질 때 국민들의 소비에 의해서 경제는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당에서 큰 손심 쓰는 척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했는데 지금 환경이 카드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에게 바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 쓸 수 없는데 카드 수수료 100번 내려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이 제기한 의혹,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의혹, 또 다들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낸 의혹,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핑계만 개인의 일탈이다, 시킨 일은 아니다,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의에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만 잘못된 건 없다, 총장 불렀다고 죄는 아니다, 행정관도 비서다. 청와대 행정관 비서는 대통령과 동급입니까? 국무총리보다도 더 높습니까? 이렇게 불리한 일이다 싶으면 위에서 시킨 일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저 옹호할 생각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단 이 사람들은 정부 주요 부처에서 공직자로 근무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 날 때까지는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고소고발하고 핍박할 것이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두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야당이 보호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개인 일탈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 일탈이 모여져갖고 지금 통째로 일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탈 이거 큰일 날입니다. 책임 회피하는 것이 개인의 일탈입니다.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통째로 일탈한 그 용어를 또 써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좋아하신다는 말 춘풍추상.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스스로에게 추상처럼 엄격한지 다른 사람에게 춘풍처럼 관대한지 묻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춘풍 추상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 의원님들 말씀 있으시죠? 예, 본인 질문. 통계청이 가계 동향 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하자 인터넷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하니 바로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과태료 부과는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더욱 가관은 통계청장은 브리핑하러 오면서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 보도된 것은 5일 8시 뉴스입니다. 인터넷이 달궈지는 한 뉴스였고 부정적 비판이 많은 뉴스였는데 통계청은 반박 보도 자료도 안 내고 무대응으로 하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아니올시다로 바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통계청을 비난하는데도 통계청장은 상황 보고를 못 받은 모양입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해서야 알았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안 사람이 왜 직접 브리핑하러 나옵니까? 잘 모르면 아는 사람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농담으로 공무원들을 어공, 어쩌다 공무원, 늘공, 늘 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어공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보훈 인사로 전문성도 없이 한자리 차지한 어공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국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자기도 몰랐던 일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번복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신재민형, 강신욱형으로 한번 분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권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코드 정책은 만들지 마십시오. 권력은 잠깐으로 끝나지만 정책은 국민 생활에 스며들어 오래 갑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뒤집어버리는 영혼 없는 정책 만들지 마십시오. 신뢰도 못하겠고 세금도 아깝습니다. 세금 내도 안 아까운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공무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으로 기획된 청년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바라는 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약자들의 고통과 힘듦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청년들과 시민들이 우리 정치에 바라는 것은 대단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기득권 정당들에게는 세상 어느 것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19년도 예산안을 야합하면서 그 와중에 본인들의 세비를 올렸습니다. 비록 더불어한국당의 세비는 그들의 1년치 배를 채울지라도 바른미래당은 그 세비로 청년들의 1년치 미래를 채우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그 현재 총 금액이 4,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최고위 5분 전까지도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금액을 이제 기부액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니라 지금은 총 4,56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인 4,560만 원의 청년 장학금은 의무 진행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인 드림스폰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은 젊은 교육가들이 모여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인 시드콥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이렇게
5개의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금액인 4,560만 원은 총 38명의 청년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전에 바른미래당이 세비 인상분을 청년들에게 기부한다라는 결정 소식을 먼저 언론께 알려드린 후에 그 직후 언론에 반영된 관련 기사 밑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건 바른미래당이 제일 잘하더라. 다른 거대 기득권 정당처럼 야합하고 반대하고 말 바꾸는 건 잘 못하지만 우리 바른미래당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도 제일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어제 말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두 군데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바른미래연구원이 세미나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정동영 민평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 김관영 원내대표, 김동철 전 비대위원장 등 많은 의원들, 당직자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 자리에서 토론자분의 한 분이 플랜 B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한다. 근데 혹시 언론인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정개특위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타협을 하고 있고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반응 토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해낼 것이고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것이 당의 입장이냐 그거는 아니다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부평에서 날씨가 아주 차가웠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5도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오고 인천에 많은 전 현직 위원장들, 당원 당직자들이 모이셨고 지하 상가에서 쭉 대국민 캠페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단지를 받아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내일은 판교에서 11시 반에 판교의 직장인들을 상대로 이제 푸드트럭 캠페인을 내일부터 벌 겁니다. 어제는 푸드트럭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근데 여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잔이 있죠. 이 잔으로 시민들에게 또 젊은 분들에게 차도 한 잔씩 나눠드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이런 캠페인을 벌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서 보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이 길이 반드시 성공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워낙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청년 캠페인에 대해서 청년 비전위원회를 만들고 또 청년들을 우리 앞으로 선거의 공천에 적극 추천을 할 것이고 위원장 선임에서도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청년들을 청년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마침 하태경 최고도 지방 출장이고 이준석 최고 자동차 사고로 못 나오고 해서 그거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김수민 청년위원장이 이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른미래연구원의 청년학교 정병국 의원이 청년학교 교장을 맡아주시기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청년학교 교장에 정병국 의원이 임명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52차 최고위원 회의 및 제4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